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천안에 사신다는 닉네임 빈집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3 남자예요.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하다가 3년 전에 은퇴했고 지금은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둘 다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은 게 은퇴하기 딱 1년 전이었어요. 그때 저는 퇴직하고 나면 그동안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었거든요. 그 계획이 진단 한 방에 다 바뀌었어요. 퇴직하고 나서 2년을 병원이랑 집을 오가면서 살았어요. 힘들었냐고 물으시면 힘든 것보다는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아들, 딸이 와서 도와주긴 했지만 각자 직장이랑 살림이 있으니까 매일 있을 수는 없었고 그냥 저랑 아내랑 둘이서 버텼죠. 밤새 통증으로 앓는 아내의 등을 꼬박 세워가며 주무를 때도 내 몸이 부서지는 것보다 이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례 치르고 49제 치르고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 있더라고요. 멍하다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아내 흔적이 너무 많아요. 주방에 아내가 쓰던 앞치마, 화장대에 반쯤 남은 로션, 서랍 안에 아내가 모아뒀던 각종 영수증들. 치워야 하나, 그냥 둬야 하나, 그것도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도 그 물건들 그대로예요. 혼자 사는 집의 공기는 참 이상합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가도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면 온 집안이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해져요. 싱크대에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안방까지 크게 울릴 정도니까요. 가끔은 아내의 이름을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불러봅니다. 여보 하고 부르면 돌아오는 건 텅 빈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제 목소리뿐이에요. 아내가 쓰던 칫솔이 칫솔꽂이에 그대로 꽂혀 있고 옷장을 열면 아내가 즐겨 입던 가디건에서 아직도 그 사람 냄새가 나는데 정작 그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이 가끔 들러요. 주말에 밥 먹으러 오거나 명절에 오거나 오면 반갑죠. 손주들 재롱도 보고 왁자지껄 떠들 때는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가고 나면 그 적막함이 몇 배는 더 크게 밀려오더라고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순간 온몸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갑니다. 아이들이 먹고 남은 밥상을 혼자 치우고 나서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으면 이 넓은 공간에 나 혼자 덩그러니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TV 소리만 크게 키워놓게 되더라고요. 재미있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누군가 말하는 소리라도 들려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무서운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잊을 수 있으니까요. 복지관 자원봉사를 시작한 건 그래서예요. 딱히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만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어르신들 식사 보조도 하고 말벗도 해드리고 그런 일들인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나보다 더 힘드신 분들을 뵈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구나 싶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아직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오랜만에 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복지관을 다닌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정숙 씨를 만났어요. 같은 봉사팀에 들어오신 분인데 60 초반이고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되게 밝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어르신들한테 말 걸고 웃기고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띄우는 분이더라고요.
저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봉사 오신 지 얼마나 됐냐고,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요.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왔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정숙 씨가 웃으면서 저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왠지 편하게 느껴졌어요.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통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뒤로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봉사 끝나고 같은 방향이면 같이 걸어 나오고 가끔 근처 국밥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요. 처음에 둘이 밥을 먹은 날, 이상하게 그날이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맛집도 아니고 그냥 동네 흔한 순댓국집이었는데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눈물겹도록 따뜻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내 떠나고 지난 3년 동안 제 밥상은 늘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대충 찬밥에 물을 말아 먹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 대충 때우기 일쑤였죠. 싱크대에 서서 대충 삼키는 밥은 그저 살기 위한 생존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밥을 앞에 두고 정숙 씨와 마주 앉아 있으니 마음까지 뜨끈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밥이 맛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감돌던 온기가 좋았던 겁니다. 정숙 씨는 참 마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아내 투병 시절 얘기를 꺼내면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고 가만히 눈을 맞춰가며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참 애쓰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제 손을 가만히 토닥여주는데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슬픔을 가볍게 넘기지도 그렇다고 과하게 부담스럽게 만들지도 않는 딱 알맞은 온도로 제 외로움을 안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봉사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 얘기를 나눴어요. 정숙 씨가 남편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갔다고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출근한 게 마지막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2년을 투병했으니까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조차 사치 같았거든요. 정숙 씨도 굳이 눈물을 닦지 않고 허공을 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대화가 없어도 그 고요한 침묵이 전혀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을 채우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을 참 오랜만에 만난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복지관 가는 날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봉사가 기다려진다기보다 거기서 정숙 씨를 만나는 게 기다려지는 거였죠. 그 사실을 어느 날 불현듯 깨달았어요. 달력에 봉사 날짜를 확인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이게 뭔가 달라진 거구나 싶었어요. 주변에서도 슬슬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복지관 팀장님이 어느 날 저한테 슬쩍 웃으면서 두 분 잘 어울리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웃고 넘겼는데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숙 씨도 저를 그냥 봉사 동료로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대화할 때 눈을 맞추는 방식이라든지 가끔 제가 무거운 거 들려고 하면 조심하시라고 먼저 챙겨주는 것들이 단순히 동료 이상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주말에 아들이 왔어요. 밥 먹으면서 별 얘기하다가 제가 슬쩍 꺼냈어요. 요즘 복지관에서 좋은 분을 알게 됐다고 비슷한 처지의 분인데 같이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누고 한다고요.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어서 조심스러웠어요. 아들이 밥을 먹다가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고는 아버지 맘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평소랑 달랐어요. 차갑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뭔가 싸늘한 게 담겨 있었어요. 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화제를 돌렸어요. 아들도 더 묻지 않았고요. 밥을 다 먹고 아들이 가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한참 그 표정을 되짚었어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어렴풋이 짐작은 됐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에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딸은 저랑 좀 더 편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무척 조심스럽더라고요. 머뭇거리던 딸이 꺼낸 말은 제 가슴 등뼈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오빠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대요. 만약에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나중에 재산 분배나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띵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서둘러 덧붙였어요. 엄마 가시고 오빠가 좀 예민해져서 그래요. 나는 아버지 행복이 먼저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 오빠가 엄마에 대한 마음이 깊어서 그런지 오빠 설득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힘없는 목소리로 그래, 알았다. 내 마음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우냐고 물으시면 참 복잡합니다.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 게 자식이니까요. 아내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일하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집 한 채와 작은 재산입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그 재산이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에게 흘러갈까봐 불안하고 아까울 수 있겠죠. 때가 끊기거나 가정이 흔들릴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하는 이해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이 서러움까지 막아주지는 못하더군요. 피눈물이 난다는 게 이런 걸까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인데,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나는 평생 자식들 눈치 보며 남은 세월을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혼자 썩어가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 없이 서글퍼졌습니다. 60년 넘게 살면서 나름대로 당당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자식들에게 짐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내 행복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만 걱정하는 자식의 모습에 배신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 불을 다 끈 채 혼자 소리 죽여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구에게 들킬까봐 숨죽여 우는 제 처지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그 뒤로 정숙 씨를 볼 때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예전엔 그냥 편하게 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관계가 어디로 가는 건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정숙 씨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제 쪽에서 자꾸만 마음의 벽을 치고 선을 긋게 되는 느낌이에요. 같이 밥 먹자는 얘기가 나와도 예전보다 망설여지고요. 어느 날 봉사 끝나고 정숙 씨가 요즘 왜 좀 어색하냐고 제가 뭐 섭섭한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요즘 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고만 했습니다.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도 그럴 때 있어요. 하고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그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이 사람한테 내 사정 때문에 솔직하게 말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바보 같고 답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뭘 망설이냐고 당신 남은 인생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살라고 등을 떠밀어줬을 것 같기도 해요. 아내는 원래 참 마음이 넓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쩌면 지금 제 외로운 처지에서 아내 입장을 빌려 내가 바라는 대로 상상하는 건가 싶어 씁쓸해집니다. 오늘도 복지관에서 정숙 씨를 봤어요. 어르신 한 분이 팔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정숙 씨가 옆에서 주무르면서 웃으면서 얘기 들어드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내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좋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자식들과의 불화를 막기 위해서 이 마음을 여기서 접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남은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제 삶을 위해 제 마음 가는 대로 용기를 내보는 게 맞는 건지, 63이 되어서 이런 사춘기 소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누군가한테 털어놓고 싶었는데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말 못하겠고, 친구들에게 말하자니 부끄럽고,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기까지 빈집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많이 짠하고 먹먹했습니다. 3년 동안 아내분 병간호를 도맡아 하시고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그 큰 집에서 적막함을 버텨오신 거잖아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고 무거웠을지 이 사연 읽으면서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마주 앉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또 자식들 눈치를 보고 재산 문제로 서러움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서글픈 마음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아들분이 밉다기보다 그 마음도 어디서 오는 건지는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재산 얘기가 나와서 서운하시겠지만 어쩌면 아들분의 마음속에는 아직 어머니를 보낸 상실감이 다 아물지 않아서 아버지가 다른 사람으로 어머니의 자리를 채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섞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들의 태도가 100번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의 결이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위해 마음을 접는 게 맞는지 아니면 본인의 남은 행복을 위해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맞는지 저는 감히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그 두 가지 선택이 꼭 정반대의 길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과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고 상속이나 재산 문제를 미리 깔끔하게 정리해 둔다면 오히려 떳떳하게 만남을 이어가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빈집님이 인생의 연륜으로 가장 잘 찾아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식 눈치와 재산 문제 때문에 본인의 마지막 행복과 감정을 접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빈집님 아들의 반응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빈집님께 큰 힘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